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매번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과 그리고 또 척추 최신 치료 지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협착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이라고 해서 시리즈물로 좀 기획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뭐 어떤 환자들의 증례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좀 용어 정리와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늘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에요. 생소한 것들일 수도 있고 다소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좀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고요. 네, 오우세님, 네, 바로 질문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오우세님 질문을 먼저 받고 시작해 볼까요? 네, 질문하셔도 되고요. 오늘 협착증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저 질문 주시면은 바로 또 대답을 해드리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이야기 드릴게요. 오우세님이 안정환지 전성기 때 모습이라고, 예, 너무 왕성하네요. 예, 제가 이렇게, 우리 저희 안정환님과 같은 미남과 비교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머리 스타일이라고만 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어디입니까? 머리 스타일이라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네. 협착증 허리 디스크 있는데, 오우세님 질문을 그러면 그래도 분담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대답을 드려야 되겠죠.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있는데 신전, 굴곡 둘 다 해도 되나요? 제가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신전 운동, 굴곡 운동을 둘 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신전, 굴곡을 반복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급성기 요통이 있을 때요. 그게 원인이 디스크가 되었든 협착증이 되었든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운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레그라이징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 좀 좋아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디스크 손상을 좀 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 동작. 그것도 굴곡 신전을 반복하는 운동이죠. 그것도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운동이고, 또 헬스장에 가면은 이게 약간 기울여져 있는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상체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상체를 숙이고 들어 올리는 굴곡하고 신전하는 거죠. 백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인데 이렇게 세 가지는 제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운동이라고 설명드려요. 언제 협착증 디스크가 있는 환자가 급성 요통이 발생하였을 때 이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환자들, 그런 경우에는 안정기가 올 때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기간에는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전 운동과 굴곡 운동은 유튜브라든지 강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책을 봐도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 소개되는 예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반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셔서 보면 이렇게 레그라이징 운동을 할 때 어떻게들 하시냐면은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반동으로 하세요. 그렇게 운동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배가 땡겨서 굉장히 아픈 느낌이 와야 되는 게 제대로 기립근, 그러니까 특히 복근 운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이걸 그냥 반복을 해가지고 그냥 허리를 그냥 내동댕이 치듯이 계속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한 2, 30개 연속으로 할 수 있고 뭐 50개, 100개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로 허리를 움직임만 준 거지 기립근 운동을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은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올려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동안에 아랫배 쪽이 땡기는 느낌이 나야 되고,
10개 정도 했을 땐 배가 찢어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런 걸 했을 때에 코어 운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우세님은 지금은 허리 통증이 있기 때문에 신전 굴곡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들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증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바른 자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덤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남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모두 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어딜 가죠? 군대를 갑니다. 그죠? 군대를 갔을 때 우리가 훈련소에서 하는 유격 PT가 있어요. 유격 체조. 그 유격 체조가 전부 기립근 강화 운동이에요. 예. 왜냐하면 군사학적으로 유격을 하다가 요통이 발생하면은 병력이 손실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요통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그때 보면 어떻게 하죠? 조교가 삐삐삐 하면서 그 구령에 맞춰서 천천히 허리하고 배하고 다리를 들어올려서 막 비틀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그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오우세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침부터 질문하시려고 알람을 해놨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제작진 여러분들과 상의해갖고,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한번, 소정의 선물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엔제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협착증으로 치료받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라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리뷰를 할게요. 협착증이란 무엇이냐? 뭐 다들 아시죠? 척추관을 좁아지는 거죠.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그래서 이 황색인대하고 척추관의 이야기가 협착증 때는 꼭 나오죠. 그러니까 황색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그 두꺼워지는 과정 중에 관절도 두꺼워지고 그리고 디스크도 팽윤되거나 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이 좁아져서 퇴행성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병인 거예요. 좁아져서 신경관이 눌리게 되니까 그 눌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서 간헐적 통증이 생기거나 파행이 생기거나 혹은 지속적인 마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협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협착증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리는 그때 병목 형상하고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좁아진 부위가 있고 평상시에는 혹은 아니면은 이 좁아진 부위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하거나 자극이 갔을 때는 증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 좁아진 부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의 스트레스나 운동이나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염증에 대한 치료를 약으로 하든 주사로 하든 시술이 되었든 수술이 되었든 이 좁아진 부위를 해결해 주거나 하면 이 치료가 일어나게 돼서 협착증은 통증이 개선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원리와 치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할 메시지가 협착증은 진단이 어려운 병이다. 의사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서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같은 병원 안에 있는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침 컨퍼런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진 컨퍼런스 시간 때 아니면 시술 환자를 이제 같이 보는 영상 컨퍼런스를 할 때도 선생님들마다 소견이 달라서 각각의 의견이 좀 달라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수술이나 시술적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협착증 치료는 따져봐야 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간에 질문이 있어서 NJ님 거를 한번 대답해 드리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봉화직염 치료를 어느 정도 하나요? 손가락에 피부가 벗겨졌는데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아서 뚱뚱 부었어요. 주사 먹는 항생제 하고 있어요. 일주일쯤 먹으면 나을까요? 더 복용하셔야 돼요. 예, 연부조직 감염이기 때문에 감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주일보다 더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말을 할 수 없는데 2주 이상은 치료를 하셔야 되고 염증 수치가 심하거나 해서 혈액 검사상에서도 올라 있고 열감도 심하고 그러면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항생제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예요. 그때는 주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가락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위가 좀 작아요. 우리가 이제 동화직염이 되게 많이 오거나 입원 치료를 하는 데는 발목이나 다리 부위거든요. 그쪽은 이제 범위가 넓고 또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혈전이 생기거나 혹은 2차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기울이는 부분인데 손가락 부위에 그냥 연부조직 감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먹는 약으로 처음에 스타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협착증 치료 강의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주시는 건 제가 보면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대답해 드릴게요. 자, 협착증 치료는 단계별 치료가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약하고 주사요법 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협착증에 대한 시술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들을 모아갖고 심층적인 강의와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착증 시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카테터, 경막의 카테터 시술과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우리가 유압술이나 절개를 해서 하는 고정술이나 하는 관혈적 수술이라고 그러죠. 관혈적이라는 표현이 절개를 해서 피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에 했던 시술이라는 건 나중에 한번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계별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협착증의 약물 치료를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엔세이즈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소염제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처방합니다. 이건 뭐 척추약이나 관절약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약, 어깨약, 무릎약 따로따로 구별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약이나 무릎약이나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감기약에도 소염제가 들어갔는데 어떻느냐? 네,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감기약에서 사용하는 소염제도 진통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소염제 중에서 관절 통증이나 척추에 조금 더 잘 듣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감기약에 사용하는 소염제하고 척추관절에 사용하는 소염제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세이즈고요. 두 번째는 근이완제죠. 항상 보면 세 가지 약 정도를 주잖아요. 알약이. 첫 번째는 소염제, 하나는 근이완제, 하나는 소화제죠. 위장약, 보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세트로 주는데 근이완제하고 이렇게 소염제를 함께 병행요법을 하면은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금쪽 처방처럼 잘 나가는 처방입니다. 그 다음 리마프로스트입니다. 상품명으로는 오팔몬, 리마셀, 뭐 여러 가지 종류 이름으로 있는데 이 리마프로스트라고 하는 성분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 중에서도 간헐적 파행, 걷다가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 그 증상에 조금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단독요법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협착증 환자한테는 처방을 많이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협착증도 신경에 손상이 오거나 병증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리거나 시리거나 하게 되면은 유론틴이나 프리가발린과 같은 신경병증 치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바 계열의 약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진통제입니다. 먹는 약으로 이제 충분하게 드렸는데도 통증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 통증을 조금 잊게 해주기 위해서 진통제를 처방을 해서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소염제나 리마프로스트가 할 수 있는 치료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진통제로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물 치료가 세트별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물 치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약물 치료는 단독으로는 초기 협착증에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약물 치료 단독은 초기 협착증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약물하는 것은 효과가 전혀 없고,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협착증에서는 약물 단독요법은 효과가 없는 편입니다. 효과가 없는 편이에요. 근데 협착증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증 협착증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약만 먹어도 조절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 환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아파하는 사람이 많고, 좀 이렇게 약만으로 치료되는 경우는 중증 협착증에서는 많지 않다. 그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NJ님이 주신 질문이 오늘 강의 내용의 모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협착증을 치료하는 건 넓혀주는 건데 수술 외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쭉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NJ님이 물어보신 내용이 오늘 강의의 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NJ님 질문은 마지막에 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강의가 끝나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약물 치료에서는 요 두 가지 정도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는 초기 단계에서만 우리가 조금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상 지나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이상에는 그 MRI상에서 협착증이 심해진 것도 포함이 되고 증상의 기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의 정도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지나게 되면은 효과가 떨어지고 계속 약만 먹는 것은 부작용만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는 이제 번외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거예요. 자, 56세 여자 환자가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허리랑 엉덩이 통증이 있는데 검사 후에 협착증을 진단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MRI가 아닌 엑스레이상에서도 협착증을 진단할 수는 있는데 확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엑스레이상에서는 골극이 형성된 것과 퇴행성 디스크가 있거나 했을 때 협착증이 있을 것 같다. 협착증 소견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얼마만큼 신경을 누르는지는 엑스레이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정확한 병명은 척추증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게 맞아요. 스폰딜로시스라고 해서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입에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설명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환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치료에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엑스레이 찍고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약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죠. 그랬더니 어때요? 협착증이 없어요. 디스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특이한 건데 환자가 좋아졌는데 내가 협착증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MRI 한번 찍어본 건데 엑스레이 검사 후 협착증은 진단받았으나 MRI 검사에서는 협착증 소견이 없었던 거죠. 환자는 만약 MRI 찍고 이 사실을 몰랐다면은 나는 협착증이 있다고 계속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했던 거는 협착증이 의심돼 볼 만한 소견이 있다는 것이지 협착증으로 확진, 완전히 진단할 수는 엑스레이 상으로는 어렵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50대 이상에서는 선생님들이 척추증, 퇴행성 변화에 대한 어떤 대명사격으로 협착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기 때문에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요. 혼돈이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약물 치료 다음에는 우리가 협착증에서는 주사 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죠.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협착증은 주사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주사 치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경 차단술입니다. 뭐 신경 주사라고도 하고 씨암 주사라고도 하고 병원들마다 색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똑같이 신경 차단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프롤로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섞어서 컨비네이션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차단술 자체도 가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주사를 맞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신경 차단술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협착증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경막외 신경치료입니다. 경막외 신경차단술인데 뭐 STB가 됐든 EB가 됐든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간에 경막외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스테로이드와 함께 여러 가지 약물을 믹스해서 주입을 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치료로 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와서 선생님 저는 스테로이드 너무 무서워서 싫어요. 사용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생님께서 이 주사는 평생 3번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뭐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현행 치료의 대부분은 스테로이드의 약물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 그리고 그 정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곳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먹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더욱 문제가 많고요. 신경주사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약물도 소량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약물을 믹스해서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치료 주사를 해보았는데도 효과가 없는 주사를 반복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맞고 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증상의 호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을 맞았어요. 근데 첫 번째 맞았는데 한 25% 좋아졌어요. 두 번째 맞았는데 또 25% 좋아졌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맞아야죠. 또 세 번째를 맞았는데 그닥 효과가 없어요. 네 번째에도 효과가 없어요. 그럼 다섯 번째 맞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맞을 필요가 없어요. 혹은 한쪽으로 우리가 경막의 신경차단술을 할 때도 방법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루트로 3번을 맞고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맞아볼 수는 있어요. 이런 형태로 해서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진료 스타일에 따라서 주사 처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치료와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남용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급성기 때는 쓰는 편이고 이후에는 스테로이드가 없는 주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롤로요법이라든지 혹은 신경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스테로이드가 없는 주사도 가능해요. 후지네트치 신경차단술이라든지 PDMB와 같은 주사들은 굳이 스테로이드 쓸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똑같은 신경치료, 신경차단술이어도 스테로이드 없는 주사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사 치료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2가지는 첫 번째, 협착증을 치료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치료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약만 먹고 3개월 먹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을 3개월, 4개월 드렸어요. 3, 4개월 약을 먹었는데 아프다고. 너무 아파요. 그리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경막의 신경주사 정도는 몇 차례가 되었든 한두 번이라도 맞아서 반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까 말했던 10명의 환자 중에서 내가 소수지만 중증 협착증 중에서도 주사 치료의 반응을 잘해서 수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 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막외 신경 치료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시술하고의 연관성인데 우리가 카테터로 하는 경막외 카테터 시술,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과 같은 시술이죠. 이런 치료는 협착증에서 만일 주사를 맞았는데
계속 효과가 있다가 점점 효과가 짧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주사가 안 들어요. 이런 환자분들은 시술을 했을 때 기대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 매우 떨어지는 편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잘 권유를 하지 않아요. 근데 뭐 한다고 해서 환자한테 어떤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돈도 돈대로 들고 치료를 하는 기간도 기간만큼 들고, 그러니까 생략 가능한 거예요. 생략 가능해서 옵션으로 상황에 따라서 해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시술 효과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의사가 권유를 하기도 하고 생략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중증 협착증에서는 지속적인 주사 치료를 받았다가 치료 효과가 짧아지는 사람은 시술 효과가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 비수술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시술과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상 이 내용에는 시술과 수술인데 엄밀히 말해서 경막외 카테터 시술과 내시경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실제로도 진료 현장에서 이 단어가 매우 혼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올바르게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내용을 삼았다고 보십니다. 우선은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시술은 수술일까요? 비수술일까요? 네, 수술일까요? 비수술일까요? 자, 의학적으로는 둘 다 맞아요.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비수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신경외과 학회, 대한신경외과 학회 공식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술이라는 것은 수술의 의미로 사용을 할 때도 있고 비수술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우리 국민적인 감성은 비수술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술이라고 이야기하면 제 생각에는 환자하고 의사 사이에서는 그건 비수술 치료하는 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 수술과 비수술의 경계가 굉장히 분명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쭉 째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 흉터가 확실히 보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약이거나 간단한 주사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많은 치료 방법이 나오면서 이 경계가 모호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은 비수술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보면은 환자분들의 정말 제가 필드에서 봤을 때는 50% 정도는, 정말 절반 가까이는 고정을 하거나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는 한은 수술이라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시경은 현재에서는 수술적 의미가 강한데 이것도 시술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시술은 비수술로 정의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했어요. 제니님이 모호해져서 오묘해졌다는 표현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모호해져서 오묘해졌다. 네, 정말 철학적인 표현인데, 하지만 오늘 시술은 비수술로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협착증에서 사용하게 되는 시술은 경막외 카테터 시술입니다. 경막외 카테터 시술이라는 거는 늘 여러 번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사 치료로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는데 이 약물이 원하는 곳에 잘 들어가지 않거나 하면서부터 개발된 방법이에요. 협착증 시술은 이렇게 시암 영상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줄같이 생긴 게 요게 카테터예요. 그래서 주사 치료로는 약물이 도달하기 어렵거나 유착으로 인해서 잘 가지 않거나 통증이 심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우리가 주사로는, 제가 많이 예를 들어 10개를 보내고 싶은데
두세 개밖에 도달을 못해요. 근데 카테터를 이용하면 원하는 곳에 대부분의 약물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시술을 할 때에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꼬리뼈로 대부분 시행하게 되는 거고,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주사 때보다 더 많은 약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착 방지제도 주사 때에는 믹스를 해가지고 소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사가 들어가는 그 부위의 한정적인 문제 때문이죠. 시술을 할 때에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유착 방지제도 따로 사용을 해가지고 유착을 씻어내는데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협착증 시술을 통해서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비수술이죠. 이런 카테터 시술로는 협착증은 전혀 넓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협착증 시술도 종류가 많아서 병원에 가면은 무슨 시술 많아요. 홈페이지에 지금 어느 병원인지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많은 내용의 시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술들은 다 무엇인가? 카테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가볍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테터가 처음에 개발되는 배경과 그 다음에 이 역사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의사들이 바늘을 이용해가지고 주사로 약물을 넣으려고 했더니 협착증은 뼈도 우짜란 경우가 많고 좁아진 경우도 많아서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영상을 보면서 약을 넣어주기 전에 조영제의 소량을 사용해서 넣어주게 되는데 그 조영술을 할 때 보면 약이 안 들어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그래서 관을 이용해 갖고 약물을 넣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막의 마취와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치형 카테터라고 해서 약을 집어넣어 준 다음에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약을 천천히 주입했어요. 무통주사처럼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러면서 여러 환자한테 사용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치형 카테터를 이용해서 약물을 좀 주입하는 방식을 했는데, 거치형 카테터로 이제 꼬리뼈를 넣든 아니면 등으로 넣든 간에 하다 보면은 카테터가 빠지거나 아니면 새거나, 그리고 계속 환자가 누워 있어야 되고 그 카테터를 오랫동안 거치하면서 생기는 유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걸 조금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카테터의 방향성도 잘 움직이게 해주고 그러려고 만든 게 내비게이션 카테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 B가 거치형 카테터에 들어가는 거고 C가 내비게이션 카테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카테터는 거치형 카테터에 비해서 굵어요. 굵고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의사들이 이것을 신경성형술이라고 표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두루 사용이 되어졌고, 처음에는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을 하기 힘든 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혹은 수술을 한 사람들, 더 이상 수술적 치료를 해줄 것이 없거나 애매하거나 리스크가 커서 부담감이 클 때 통증 조절을 위해서 해보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정상적인 척추 환자한테도 시행을 해보았더니 상당한 효과를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카테터 시술들이 신경성형술이나 신경유착 박리술이란 이름으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시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능에다가 조금 더 기능을 더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풍선을 달아서 조금 더 카테터의 굵기가 너무 굵었던 걸 조금 얇게 만들고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풍선으로 어떤 기계적인 효과도 나타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또 덧붙인 거예요. 풍선확장술이라고. 그래서 이제 신경성형술이나 유착박리술이나 풍선확장술은 방법론적으로는 다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용하는 약물도 같고요. 하지만 사용하는 카테터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거치형 카테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풍선 카테터가 재질상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 부담금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시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부분은 중증 협착증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요즘은 시술은 초기 단계에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수술적 치료에 하기엔 조금 애매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척추 내시경 치료는 이게 수술일까요? 비수술일까요? 요것도 사실상 의학적으로는 둘 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 공식 저희 채널에서도 설명을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카테터 시술은 비수술이에요. 이거는 절대 수술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사 치료를 발전시켜 가지고 약물을 효과적으로 넣어주고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수술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척추 내시경 치료는 수술이 될 때도 있고 비수술이 될 때도 있는데 현재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또 피부에 와닿는 최신 지견으로는 수술적 치료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척추 내시경이 수술도 되고 비수술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척추 내시경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에피드로스콥, 경막의 내시경과 엔도스콥, 척추 내시경이 있는데, 경막의 내시경은 직경이 작아서 비수술적 치료만 가능해요. 근데 이 경막의 내시경이 조금 모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막의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꼬리뼈 내시경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내시경, 무슨 내시경인데, 얘네들은 이제 레이저라든지 고주파라든지 그런 걸 사용해서 수술적 치료랑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시경 수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직경이 작아서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미세 드릴이라든지 수술적 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4, 5mm 정도 사이즈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상당히 많이 시도도 하고 했는데, 지금 척추 내시경이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 잘 안 사용하시고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막의 내시경은 직경이 작아서 비수술적 치료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시경 치료법,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양방향이고 하나는 단일공 내시경, 이렇게 두 가지라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최근 최신 치료 지견으로 보면 관열적인, 그러니까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의 90% 이상, 저희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을, 혹은 이제는 조금 더 어드밴스해서 절개술로는 어려웠던 부분들도 현재는 내시경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양방향이냐 단일공이냐, 이거는 예전에는 선생님들끼리 이걸로 언쟁도 많이 붙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의사 선호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잘하시는 선생님이나 단일공 내시경으로 잘하시는 선생님이나 같아요.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숙련도가 같으면 두 가지는 차이가 없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같은 의사가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의 우위와 우열을 가릴 수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양방향과 단일공 내시경은 선생님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그리고 숙련도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협착증 이 시술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중증 협착증에서는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한테는 당연히 이득이 크고 효과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초기 협착증에서는 카테터 시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증 협착증에서 내시경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초기 단계나 경미한 단계의 협착증은 아무리 내시경 수술이 간단하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비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시경으로 양방향이 되었든 단위공이 되었든 간에 수술적인 감압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주홍글씨처럼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치료를 하기 전에는 한 번 정도쯤은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이득이 클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중증 협착증에서는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조금 좁아진 것을 내시경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되는 경우들이 종종 임상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초기 단계의 협착증에서는 내시경을 할 필요가 없고 카테터 시술로 해도 그게 이득이고 5년, 10년 뒤에 병이 진행해서 그때 중증 협착증이 된다면 그때 내시경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꼭 협착증이 진행될 거라는 법도 없고 협착증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증상이 잘 조절되거나 크게 증상이 없는 안정형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서 중증 협착증과 어느 정도 이상 치료가 진행이 잘 안 되는 협착증에서 내시경 수술을 하시고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어차피 해야 되면은 빨리 하지 뭐 이렇게 결정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71세 여자 환자분인데 자, 신경주사 치료가 수차례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점점 효과가 짧아졌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 부분이 기억나시죠? 자, MRI상 4, 5번 협착증이 있단 말이에요.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지금 강의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시술은 하지 말고 그럼 내시경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분이 협착증을 진단받아 병원을 가게 되면 A병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세현미경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절개해가지고 안을 좀 긁어내주고 넓혀주는 간단한 수술이에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술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분 마취로 진행하게 되고 절개도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중증 협착증은 내시경으로는 충분한 감압이 어렵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확실히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B병원 선생님은 갔더니 유압술이랑 고정술을 해야 된대요. 이유는 전방전이증도 있고 재발 가능성도 있어서 충분한 기간 치료를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유압술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환자 헷갈리는 거죠. A병원 선생님, B병원 선생님 이게 틀리네. C병원 선생님이 갔더니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시경 중에서 단일공 내시경으로는 충분한 감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확실하게 감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의사마다 협착증의 치료에 대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누가 맞는지. 왜 의사마다 이게 다른지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짚습니다. 이유는 의사마다 협착증의 치료가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은 본인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자, 자기가 20년 동안 미세현미경 감압술을 해왔고 아주 좋은 결과를 지내왔어요. 그러면 그걸로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
많이 해보지 않은 내시경 수술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본인은 내시경 수술을 하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조금 간단한 디스크나 아니면은 조그만한 조각을 끊을 때만 절개창을 줄이기 위해서 내시경을 선택하시고, 중증협착에서는 현미경 감압술을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선생님은 자기의 숙련도에 맞춰서 하시게 되는 거죠. 양방향과 단일공도 마찬가지예요. 단일공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하신 선생님은 단일공 내시경으로 그 중증협착증을 하지는 않고, 또 두 가지를 다 하시는데, 나는 좀 중증협착증은 양방향을 하시고 조금 더 나은 거는 아니면은 뭐 병변에 따라서 단일공을 하시는 선생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기의 치료 스타일에 맞추어서 내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환자한테 권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협착증의 치료가 의사마다 방법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압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압술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제일 오래 하고, 우리가 대학교 병원에서는 대부분 유압술을 합니다. 왜 하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유압술은 인전마디 변성이 생길 수 있고 내시경 감압술하고는 좀 범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것을 권유하는 것은 유압술로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내시경으로 수술해서 잘못되거나 재수술을 하거나 그러는 사례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유압술로 치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본인이 가장 잘하고 확신하는 방법으로 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환자를 힘들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만들죠. 그게 뭐냐면은, 자, 같은 환자인데 이 환자는 4번, 5번에 전방전이와 중증협착증이 있는 건 맞는데 2번, 3번, 4번 요천추 모두 협착증이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환자가 똑같이 점점 짧아지는데 다발성 치료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A병원 선생님은 3, 4, 4, 5번 수술을 해야 된다. 왜? 4, 5번만 하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두 군데는 해야 된다. B병원 선생님은 4, 5번만 하면 된다. 왜? 가장 심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증상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C병원 선생님은 4, 5번하고 요천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환자분 증상이 5번 신경근 압박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요천추를 해야 되지 그 위에 거는 나중에 보셔도 된다.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환자는 다시 또 헷갈리죠. 그래서 수술 방법과 수술의 레벨, 범위가 의사마다 너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치료는 의사들마다 견해가 비슷해서 차이가 적어요. 그래서 디스크 치료를 하게 되면은 A, B, C 병원 선생님이 비슷한 결론을 내는데 협착증은 의사들마다 이렇게 견해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결론은 본인이 가장 확실하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권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견해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사 선생님들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 최소 침습 방법으로,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로 치료를 하는 것이 예후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열적 절개술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절개를 해서 수술하면은 또 봉합하고 절개하고가 큰 일인데, 최소 침습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3, 4번 수술과 4, 5번 수술과 요천추 수술은 다 각각의 구멍이 다르게 나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별로나 선택적 감압술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의 개인적인 치료 의견이고 제 진료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술의 범위가 커지면 수술 후 통증과 회복이 늦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 침습 방법과 최소한의 범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압술은 언제 하냐? 뭐 모든 게 다 내시경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압술은 언제 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압술이 필요합니다. 척추 불안전증이 있거나 흔들거리는 거죠. 추간공의 안쪽과 바깥쪽이 다 막힌 경우, 분리성 전방전이증, 그리고 광범위한 감압이 필요하거나 이미 감압술을 했는데도 효과가 보지 못해서 추가적인 마지막 단계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압술을 해야만 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NJ님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NJ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원장님, 협착증 치료를 하는 건 넓혀주는 건데 수술 말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비수술이 된다는 건가요? 비수술을 해도 결국은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핀을 넣는 건 환자마다 다른가요? 저 NJ님이 물어보신 내용이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NJ님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넓혀주는 게 치료의 핵심은 맞아요. 맞는데 그 전에 치료의 핵심이 뭐죠? 바로 염증인 거거든요. 협착증 치료의 목적은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안 아프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안 아프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넓어져도 안 아프면은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환자에서 중증 협착증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뭐 99명 1%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20, 30%의 환자가 비수술 치료에도 수술 안 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이 환자도 의사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비례곡선을 보면 협착증이 심해질수록 비수술 치료의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비수술로 해도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냐? 모두가 그렇지는 않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숫자가 비수술 치료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만 먹다가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주사 정도는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술은 중증 협착증에서 옵션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핀을 넣는 것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유압술의 범위도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한 번 하는 유압술 또 하는 건 어려우니까 조금 범위가 늘어나는 경향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방에서 뒤쪽으로 하는 유압술은 두 구간, 그러니까 핀의 개수로는 6개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사가 8개 이상이나 아니면 요추 2번 이상을 넘어가면은 환자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정술을 하는 경우에도 고정의 범위를 줄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고정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침습 고정술도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을 또 해드릴게요. 강나영님 질문도 있고 그량님 질문도 있네요. 자, 그량님 질문이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량님이 질문을 3가지나 하셔가지고 근데 뭐 시술과 상업적이고 너무 비싸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그량디아윈 님이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래요. 일단은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 것을 환자들도 명칭을 통일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꾸기는 하는데 미국에서나 서방에서의 하는 치료가 비교를 하셨는데 조금 달라요. 거기는 저희가 사용하는 거와는 약물의 농도나 자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고 거기는 내시경 수술이나 그런 것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는 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환자라고 하는 영역에 어떤 그 의사에 대해서 도덕적인 걸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유압술이 훨씬 선호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시술이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건 맞아요. 정말로 맞는데, 물론 병원들이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도 틀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1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진료를 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가장 큰 것은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것을 더 많이 따진다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솔직 토크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가져가지고 적나라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필요한 대부분은 댓글로 대답해드리면 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또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